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김기영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상기업 사태 후폭풍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오전에 대통령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 사령관조차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밤사이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어떤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좀 확인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국회에서 국방위 또 행안위 등등 해서 이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주요 사실관계가 보도되고 추정됐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했다는 부분부터 해서 관여된 군 인사들의 직접적 증언도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이미 소문은 있었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국회에 들어왔었다고 하고, 실제 계엄 해제권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유력한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이 국정원 1차장의 어떤 제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관계, 이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위헌위법적 이 비상계엄에 더해서 내란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거의 확정적인 사항이라고 보셨던 것 같고, 게다가 실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이 비상계엄 선포의 우려를 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위 발언에서도 이제 그러한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실제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어떤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상황이다. 그래서 시급히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급박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면서 직무정지의 어떤 논리를 그렇게 폈습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출당을 요구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다. 탄핵을 부결하는데 같이 하겠다 그렇게 됐고, 네.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결심을 내비쳤는데, 네. 그게 이제 또 하룻밤을 지나면서 상황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거로 봐요. 근데 거기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자기가 이제 이른바 체포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영철 밤천 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 믿을 만한 어떤 소스가 있다 얘기를 했고, 특히나 실명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아침에. 실제로 이제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했던 어떤 그런 게 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정보기관이 동원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뭐 수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과천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그제 상황이죠.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그러지 못하겠다는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명시적으로 탄핵일지 아니면 하야든 아니면은 뭐 임기 단축 개헌이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의총이 또 있었어요. 의총장에 가서는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을 바꿀 수 없지만 나는 직무 정지가 내 소신이다. 그런 입장은 또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취재를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또 탄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걸 또 탄핵 가결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내일 표결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기영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당론은 못 바꾸겠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거. 그런데 제 의견은 직무 정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론을 내가 애써 바꾸지는 않겠지만 제 의견은 직무 정지라는 거는 알아서 표결하라는 뜻 아닌가요? 어떤 뜻으로 해석되세요?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뭐 이미 당론은 정해져 있고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이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소신 있게 투표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제 직무정지라고 해서 탄핵 가결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명백히 내일 예정돼 있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본인과 본인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네. 아마 뭐 의총의 내용까지는 저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전히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설득하고 이러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고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자기가 밝힌 입장에 따라서 투표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아까 뭐 체포를 지시했니 아니니 그 부분 조금 다시 짚어보고 갈게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이제 뭐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국민 큰 위원회 빠뜨릴 우려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직무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정치인들 체포 지시 이게 좀 큰 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움직인. 자, 그렇다고 보면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체포 대상자 명단까지 10여 명 공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에 조태영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의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네. 하고 또 강하게 부인했어요. 이 부분은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태영 국정원장은 실제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 신성범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얘기한 내용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간까지. 8시 20분에 대통령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고 했고 22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내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전화 1시간 후에 전화 꼭 받아라고 했고 그때 전화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드려야 된다.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해 협조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관을 부활해 줄 테니까 그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예산이면 예산 뭐 이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했고 그 전화를 받고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뭐 김어준 씨 등등 10여 명의 이름을 다 불러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직접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작전이 계엄군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죠. 이 정도 내용이면 뭐 국정원장이 실제 몰라서 부인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든 지금 일부라도 어떻게 면해 보기 위해서 뭐 핵심 참모로서 도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내용 그리고 실제 벌어진 일 다 맞춰보면 홍장원 1차장의 얘기는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구체적이다. 그렇습니다.
시간하고 사람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 일하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통해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실제 이 계엄 작전의 내용을 확대하려는 어떤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기흥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고 나서 이분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서 정보위원장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알려지게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국정원장 입장은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소위 말해서 체포해서 잡으라 네. 이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국정원장 관련해서 이분이 이제 워낙 인품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있는 것들을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저는 동의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전화하기보다는 1차장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 같은 국정원장은 모르고 있고 1차장은 전화를 받았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1차장이 만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받았다면 국정원장한테 크로스 체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을까요? 그 중간에 1시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 때부터 그리고 뭐 안에서 있을 때 국가안보실장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떤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1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다면 저 같으면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지시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퀘스천으로 남아있다. 그 부분이 지금 뭐 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정원장도 그런 지시가 없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원장을 굳이 뛰어넘어서 1차장한테 대통령이 했을 때의 실익이 과연 뭘까? 그렇다면 1차장을 굉장히 조태용 국정원장보다 신뢰를 했다면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올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건 그런 어떤 본인이 볼 때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왜 원장과 상의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원장과 1차장 간에 왜 상의가 없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은 약간 퀘스천으로 지금 남아 있고 단지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홍장원 1차장의 얘기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자, 이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독 회동을 가져서 자, 이 단독 회동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한동훈 대표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입장 이런 걸 이제 바라고 만나러 갔을 텐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는 자신이 이제 직무정지 얘기를 강하게 했거든요, 아침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이거 직무정지 이거보다는 이게 더 대통령이 나한테 이런 제안을 역제안해 왔으니까 이게 낫겠다는 정도의 말은 못 들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해놓은 얘기는 당장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또 다른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위험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전혀 입장 변화가 없고 이번에 비상계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경고성이었고 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직후에 면담한 국무총리나 한동훈 대표나 등등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하면 네. 그 시점까지도 대통령은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실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들을 체포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돼 이상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을 엊그저께 면담하면서 본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때 그리고 주요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한 이 군 지휘부, 방첩사령관, 이 수도방위사령관, 특정사령관 등의 인사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실제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아닐 거라는 확신과 이런 걸 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당장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니까 그것만 막기 위한 어떤 얘기만 제안만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이 당장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네. 그거에 대한 입장을 들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입장 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기영 부대변인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 만나고 와서 의총에서 이런저런 그 내용을 공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 설명하라고 요청은 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지금 벌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처지인가요? 뭐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 표명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입장 표명이 뭐 조만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국회로 왔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침묵했잖아요. 네. 지금 나온 멘트들은 오후에 의총장에 가서 네. 거기에서 한 말이고 네네. 갔다 와서 의총장으로 가기 전까지 꽤 시간이 있었어요.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있었는데 그때까지 기자들이 나올 때 들어갈 때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대통령이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그게 아예 떠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보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왔다가 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왜 침묵을 지켰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뭔가 결심을 하고 입장을 표명을 할 시간이 있었다. 예정돼 있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통령 입으로 그렇죠. 직접 들으면 되니까. 그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온전하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오는 수순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보안 저것 때문에 그랬죠. 저기 뭐 신변 보호 때문에 그렇겠죠. 우원식 경호 국회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해라, 탄핵하라 그렇게 얘기됐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솔직한 그 계엄을 내리게 된 이후와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에 대한 어떤 간극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하고 했던 거 본인의 어떤 선의와 본인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어떤 본인의 입장이 되게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유감도 필요할 거고 유감 표명 필요할 거고 그 입장 다음에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 이후에 있어서 일종의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 기대를 했는데 없었다는 거고 저는 우선은 한동훈 대표가 만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낮기 때문에 다시 의총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민의의 정당에 와서 야당 측 야당 의원들의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해야죠. 뭔가 솔직한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뭐 담화를 뭐 대통령이 자기의 입장을 뭐 대통령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일 또 다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장소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좀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유감 표명할 거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까 이제 제가 국회 상황 이렇게 그 현장 화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권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오지 말라고 막 그 국회 왜 로텐더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를 막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저희 국회로 온다는 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오기로 했다 이런 게 나오고 우원식 의장이 뭐 경호상의 이유로 뭐 저희가 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뭐 그래서 안 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와서 입장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왜 오지 말라 그랬죠?
저는 대통령이 국회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싶었고요. 국회 그 계엄군을 투입하고서 그렇죠. 어떻게 오나? 불과 이틀 전 밤에 예.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왔습니다. 총칼로 무장을 했고요. 뭐 실탄은 지금 오늘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이 뭐 실탄을 안 들고 갔다고 하는데 실제 카트리지, 그러니까 탄창 들고 다니는 사진도 다 찍혀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주요 정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 작전이 수행이 된 곳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내란까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위헌, 위법, 탄핵 사유는 충분해 보이고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돼서 사실도 다 확인되고 있는데 그 국회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에서 볼 때는 국회에 올 자격이 없다. 그렇죠. 바로 엊그저께 비상계엄 선포에서 국회를 통제하고 실제 정치활동을 마비시키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구체적 지시를 했던 분입니다. 내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국회에 와서 지금 하겠다는 게 대국민에 대한 어떤 사죄나 이후 이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겠다는 어떤 이런 입장 표현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총에 가시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확인되는 내용은 가서 탄핵 막아달라고 설득하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는데 지금 이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내용, 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군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도 있고, 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우리 김병주 의원 등이 가서 직접 만났을 때 이번 위법한 지시가 나오면 와도 이제는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네.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지금 국회의장 지시로 해서 이 잔디광장하고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하게 버스나 차량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위기감이 있는 국회에 대통령이 오시겠다고요? 그것도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그걸 설득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저는 자, 김기웅 위원장님. 네, 저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간다. 그게 확성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국회를 찾는다는 게 사실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는 그렇죠. 야당이 반발하고 그런 거는 이해되는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하기 왔는데 반발해서 못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이제까지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야당 측이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입장이 없었다는 게 상호 모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왔을 때 비판하고 때로는 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오지 않았었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앞서간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이 만약에 왔을 때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제가 존중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김기웅 위원장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서 당론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내 의견은 대통령 직무 정지다라고는 했습니다. 내일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아직까지 없는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제 상황보다는 되게 좀 불리해졌다. 불확실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탄핵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에 나오는 어떤 기사, 어떤 소식을 통해서 지금 약간 좀 올라왔습니다. 감정에 올라왔는데 하루 남은 사이에서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다, 민심이다 그걸 다 떠나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 8년 전에 그 탄핵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시켰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보수가 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린 그
그리고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보수가 차별을 통해서 했지만 중도 진보뿐만이 아니라 보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요번이 그러니까 오늘만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하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와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는 그런 것들을 간격을 좁히면서 이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 표결은 현실의 문제고요. 그게 단순히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신중한 어떤 표결 절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표결 전망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실제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실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입장 변화 이후에 실제 가결에 투표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이 될지를 확인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실제 2차 비상계엄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좀 당겨서라도 표결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최소한 8표인데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뭐 상황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하지만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확실히 채웠다라고 아직 그렇게 보고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친한계 의원들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더 버틸 수 없다 이렇게 다수가 생각할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심정적으로 저는 가능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와셨던 분이 18분이시잖아요. 이분들도 약간 나오는 입장이 조금씩 또 틀리더라고요. 뚜렷하게 입장을 내신 분은 지금 조경태 의원밖에 없고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 워낙 상황이 지금 하루하루 또 시시각각이 유동적이고 뭐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가서 막 표결 시점 직전까지 계속적인 설득과 확인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제 민주당이 주로 이제 막 어제 오늘 사이에 신속하게 추진해 온 게 이제 탄핵 절차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 그거는 기본이고 플러스 이제 이른바 내란죄 범죄의 수괴다라면서 체포, 기소, 처벌 절차 봐봐야 결국 수사도 병행해야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분이랄까요? 뭐 수사를 어떤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입법조사처에서 내란 성립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비상계엄 직후에는 비상계엄 자체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그래서 위헌 위법이 명확해 보였기 때문에 위헌 위법 그 부분에 탄핵 절차로 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다른 2차 비상계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과 함께 내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의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 계엄군에 의해서 그런 실행 행위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는 목적도 분명해 보이고요. 내란죄 성립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 내란 수괴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탄핵 이전에라도 지금 이미 뭐 내란죄에 대해 수사는 국수본이라든가 검찰도 한다고 하고 공수처에도 또 고발이 돼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팀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지시 관계나 최초의 비상계엄부터 국회 장악에 대한 의도나 방향 목적에 있어 대통령이 그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란 수괴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돼야 되죠. 수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도 당장 체포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에 이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인 어떤 비상계엄이라든가 이 뭐 직무정지 탄핵 의결 여부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직무정지는 물론이고 이후에 이제 다른 행위에 대한 위험 요소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 절차를 빨리 해서 이 경우에는 뭐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체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냉정하게 법리로만 따져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속한 뭐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법률가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렇다면 탄핵에 얼추 걸리는 뭐 시간이 있잖아요. 뭐 6개월 이내라 그러는데 탄핵 소추로부터 6개월 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인용이 되면 뭐 2달 내에 뭐 대선을 치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탄핵의 어떤 시기하고 이 수사 재판의 시기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탄핵 절차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재판 1심, 2심까지 그렇죠.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 수사 과정도 있고 뭐 기소돼서 공판 절차도 있고 또 신변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만약 내란 혐의가 확실하게 성립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다고 하면 구속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이면 내란 수괴죄는 최소가 무기 금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헌재 결정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래 조국혁신당에서 그 제출했던 탄핵 소추안에 15개 지금까지 제기됐던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 이거 싹 빼고 이번에 비상계엄 내란죄로만 탄핵 사유를 구성했거든요. 비교적 법리 판단이 간단하고 어제 그제 며칠 사이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내란이라는 중대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 지난번처럼 2달, 3달에 걸쳐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져서요.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빠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김기흥 위원장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당은 오늘 밤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2차 계엄령 선포 가능성까지 한때 언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2차 계엄이 있을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 이와 함께 누구였죠? 어떤 군 책임자가 참모총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 만약에 어떤 그 지시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상 뭐 낮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정 부분 높게 보고 있고 이 높게 보고 있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제2의 어떤 계엄을 상정하시면서 뭐 국회 헬기가 도착한 어떤 국회 앞마당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민석 최고나 끊임없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정치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계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상상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건 괜찮은데요. 어떻게 본다면 제가 이게 계엄 날 이후에 제가 집이 인천이라서
아침 일찍 지하철 타고 왔는데 사람들의 네. 계엄 뉴스도 많이 보지만 본인들이 뭐 드라마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취미 활동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제일 본인들이 할 것을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뭔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야당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도리어 이런 상황이 국민들로 하여금 좀 불안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썼죠. 국민들의 받아들이기 힘든 거. 하지만 군인들도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균형으로 잡혔고 저는 이제까지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이 발휘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그런 우려는 표명하는 건 괜찮지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계엄 얘기하다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또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외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공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굳이 보태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체포 지시를 했느니 뭐 이런 것들 더 수사기관에서 더 명확히 규명은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2차 계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어제와는 상황이 조금 바뀐 거는 맞지만 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대변인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미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직전까지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여전히 비상계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과는커녕 아무런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사퇴는 했지만 김영현 국방장관이 한남정 그 관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국정원 1차장의 얘기도 뭐냐면 김영현 차장 그리고 후임으로 지명된 국방부 장관이 휘하의 사람이다. 휘하의 지시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2월 3일 기습적으로 나온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한번 경고성으로 해봐서 실패했으니까 자 좀 죄송하고 내일부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 끌어가겠습니다. 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이 남아 있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지가 그런 위험한 선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습니다. 있고요. 예. 자, 요 얘기는 좀 비슷한 얘기가 뒤에 또 있어서 요 정도까지 하고요. 미 국무부는 우리 국회 탄핵소추 발의 관련해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라는 입장 내놨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나라는 법률에 기초한 나라니까요.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내일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헌법에 관련된 거죠.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리는지 만약에 탄핵에 대해서 가결이 되면 헌재에서 이제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굉장히 위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인용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다. 그렇다면 기각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내일 표결에서 가냐 부냐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뭐랄까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제거되는 거고 그게 결국 법치주의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치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그런 원칙론 거고 뭐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뭐 계엄 이후에 외신 통해 가지고 또 미국이나 아니면 여러 우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그런 예측 가능성, 민주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방한 예정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이 취소됐습니다. 대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미 국무장관 등 뭐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의 회복 탄력성, 영어로 하면 resilient 뭐 이런 그 영어로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다 하면서도 약간 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 같고 외교 안보에도 좀 차질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아마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상되죠. 그러니까 첫날 미국 국무부나 이 미 정부의 분위기하고는 또 하루 이틀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한미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캠벨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요, 아예 노골적으로 계엄 선포 문제고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분 굉장히 신중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외교 관계가 이후에 뭐 지금 상황에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한미 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 트럼프 정부가 뭐 한 달도 채 못 돼서 이제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수습하고 해결하게 될 과제를 또 이 피해를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든 경제든 추가적인 위협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당장의 탄핵 표결과는 관계없이 여든 야든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서 국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같이 좀 노력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3%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과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사실은 3일, 4일, 5일, 사흘을 조사한 건데 3일만 떼서 보니까 한 19% 정도 나왔는데 사퇴 후인 4일, 5일만 떼서 보니까 13%가 나왔어요. 네. 확연하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역시 김기현 위원장님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가 그럼 바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네요. 뭐 국민들이 이게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진입하고 있는 장면, 그다음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스럽게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부분은 너무나 진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그게 계속 저희도 이제 패널로서 많은 방송에 나가고 있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지 무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계엄에 대한 어떤 인상, 그다음에 그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보도, 그런 걸 봤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건데 야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왜 저렇게 좀 강하게 했을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여전히 남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여당 내. 근데 여튼 보수나 진보 쪽에서의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성향이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 국민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싫은 거죠. 그리고 특히나 급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어떤 이격이 되게 심했고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누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네. 판단은 유보하고 여하튼 결이 다른 이 관점 상황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진보하고 중도 쪽에서는 여전히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보는 위기감에 의해서 결집하기보다는 어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무력감 같은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어떤 보수 진영 쪽에서
안 좋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여론조사를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계엄이라는 이슈 말고는 뭐 다른 거로 해석할 수 없다. 온전하게 좀 반영이 됐고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뭐 유지가 될 거나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13%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국정 운영의 최소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15%대가 붕괴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은 이미 의미 있는 단계는 다 지났다. 국정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 예, 왜냐하면 반등하거나 이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고 비상계엄 또 그게 위헌 위법성 내란으로 확인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확연하게 이제 각인이 됐고 그걸 실시간으로 다 목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이젠 없다. 만에 하나 내일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거나 대통령의 어떤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일부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아까 김기영 위원장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뭐 사과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한다면 최소한 그거 하나 확실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렇게 국민 위험에 빠뜨린 일을 뭐 금방이든 이후에든 하지 않겠다.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국민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실제 제가 아시는 분들 뭐 이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요, 이 하늘에 헬기 뜨는 것만으로도 이거 무슨 일이 있냐 아니냐 오늘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실제 느끼는 이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면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 가동하기로 했고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검경의 이제 비상계엄하고 관련해서 접수된 고발 건수 여러 건이죠. 대표적인 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핵심은 내란죄죠. 뭐 아마 검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건이 없어서 아마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내란의 뭐 핵심은 국헌문란이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부분에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여부, 그에 따른 실행행위에 누가 가담했고 사전에 모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 그게 국회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 관계 이 수사가 필요하고 아마 근데 이미 12월 4일부터 이 국회 현안 질의 그리고 당사자 뭐 군 사령관들이라든가 국무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그리고 아까 국정원 1차장에 이미 나온 얘기들로도 이미 상당히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있어서요. 아마 그 부분에 내란죄 성립 여부, 그래 내란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이제 내란 수괴 전체적인 지시의 책임, 대통령에 대한 그 책임 부분, 주요 임무 종사자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 오늘 민주당에 고발했는데 추경 원내대표까지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때 그 계엄 해제 표결할 때 왜 당사의 의원들 데리고 있었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내란죄 3호에 있는 부하행위라고 그래서 동조해가지고 내란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조항 위반으로 해서 고발했습니다. 자,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의 수사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요? 검찰도 이미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은 뭐 직무수행, 직무정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죄, 직권남용죄 범죄 사실 혐의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아무런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최근에 이미 명태균
사건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안 그래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창원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여서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것으로 봤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류가 있어 실제 굉장히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검사들도 많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예.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가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 이 위법하고 내란 관련된 범죄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 또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조직의 어떤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이 수사를 철저히 해야 검찰의 명운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자, 김기웅 부위원장님도 같은 시각, 위원장님도 같은 시각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이 이제까지 보면 이제 이른바 죽은 권력, 살아있는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검찰 선택적으로 수사한다 그런 비판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생경한 장면이 뭐냐면 야당의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이 가서 군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또 촬영을 하고 계엄사령관 등 그렇죠. 소방사령관 네, 예. 특전사령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오롯이 또 언론에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알게 사실 되는 그 상황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불리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국회 내에서 정보이든 국방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사실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보면 군에서도 굉장히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물론 지금의 계엄에 가담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협조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회피 기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작용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자신의 지어질 죄를 좀 네. 경감하고 싶은 아니면 뭐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네.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균형 있게 이런 우려 말고 본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가 네.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9분 만에 선관위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그 국회에 진입한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담화 이후에. 근데 선관위에는 어떻게 보면 마치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담화가 발표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선관위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 해적단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에 이게 뭐 대통령은 뭐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라든가 예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명분을 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관련해서 이번 총선의 효력을 무력화시킨 후에 국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건 뭐 불법 선거 이게 계속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던 문제예요. 정광훈 목사도 이 관련돼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 다 무혐의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미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뭔가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봐왔던 것 같고 근데 실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국회를 만든 후에 장기적인 집권 계획이 세웠다. 여기까지 지금 해석될 수 있는.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가 보면
이 선관위 서버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자료를 빼내서 관련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이번 개엄하는 김에 그거 한번 들여다보겠어. 이 정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투입됐고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협조하는 다른 그 인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굉장히 비중 있게 선관위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는 조기현 부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김기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부정선거 의혹이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인정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가능성이 없어. 저도 사실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했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가 사실 본 투표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본 투표가 많지만 그렇다면 모든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모든 지역구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관외 투표,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앞서고 본 투표에서는 뭐 보수 쪽이 국민의힘 쪽이 앞서고 그런 어떤 1년의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전 투표 관련해서는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죠. 사전 투표가 민주당이 유리하고 진보에 유리하고 본 투표가 국민의힘이나 뭐 하다고 하지만 네. 사전 투표의 어떤 참여율이 높은데도 그런 패턴이 보인다는 그런 거 봤을 때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거기에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일반 그냥 게 아니라 통계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기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겠구나 그런 약간 그의 미련이 좀 남거든요. 근데 저는 선거에서 총선에서 3%로 졌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인정하고 불인정을 떠나서 보수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의혹이라고 하면 수사를 해서 명확하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면 되는데 왜 보수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뭐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끊임없이 이 선거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뭔가 털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뭐 국회의원들을 다 해산시키고 결국 다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내일 표결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전망은 좀 두 분이 다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면서 자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은 국수본 경찰청장 서울청장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았다 하는 그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아까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할 거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실제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설 특검을 통한 그 수사도 오늘 아마 제출했던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걸 이미 제출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는 게 일단은 납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실제 휴대폰 내지 관련된 보고 체계에서 있었던 어떤 물증 확보에 바로 나서야 될 텐데 이미 저건 물증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아닙니다. 뭐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에 영장 받아갖고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이제 먼저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하면 뭐 임의 제출이라는 게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이제 일보이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수사 의지를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경찰도 역시
수사단의 규모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확보라든가 신속한 수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 12개 시도지사 협의회 이제 소속 이제 자치단체장들이겠죠. 이분들이 윤 대통령이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글쎄요, 그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좀 대안 마련에 뭐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거국 내각이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은 좀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전제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더라도 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선 후퇴도 얘기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선 후퇴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뭐 그렇다면 그 한덕수 총리가 뭐 대행 비슷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상체계에 무슨 다른 어떤 전제, 뭐 임기 단축 뭐 개헌이라든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런 채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차기 대선까지 가겠습니까? 비상 거국 내각이라는 게 사실은 임시 체계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비상계엄 이전에도 안 그래도 경제 안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지금 국정 난국을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비상계엄까지 거국 내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거국 내각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조기현 부위원장 말씀 계신데 최근에 며칠 한 이틀 정도 됐어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명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또 뭐 오세훈 시장은 뭐 책임 총리제 전환 이랬는데 대통령 임기 단체 개헌 이런 부분은 김기웅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저는 유일한 답은 아니라고 보는 게 탄핵이라는 거 봤을 때 국회가 탄핵을 만약에 가결시키더라도 헌재에서 굉장히 어떤 결정을 나올지 이제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역으로 본다면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아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6인 체제잖아요. 6인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에 대해 원래는 3명을 국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6인 체제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을 때 탄핵이 인용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추천으로 된 사람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어떤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2명은 또 빠르게 지금 임명을 해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탄핵 말고 제가 볼 때는 우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지금 제2의 어떤 계엄에 대한 위급성이 있다면 거국 내각이란 건 뭐냐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이제 과도기 내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의 정국에 있어서 책임 있게 가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본다면 그거죠. 중도나 보수 쪽의 관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 소위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633에 됐을 때 사법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으로 인해서 해야 될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재명 대표가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자고 한다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볼 때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이 탄핵을 빠르게 하고자 그거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6개월 내에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파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는 거국 내각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거국 내각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하셨는데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갈 요건이 확실해 보이고 또 수사를 받을 어떤 상황이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거는 격가지고 지금 있을 타이밍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뭐 탄핵, 뭐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탄핵 소추안도 있고 뭐 민주당 일부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지만 이건 국면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비상계엄 이 선포가 됐고요. 국민들이 직접 본 것처럼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이 위중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통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실제 이제 제2의 비상계엄이 현존하냐 문제도 뭐 어제 오늘 상황이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인 거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주면서 질서 있게 이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이 상황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앞세워서 이런 상황을 추진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지지하겠습니까? 물론 탄핵소추가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인용이 돼서 새로운 대선을 치른다면 국면 자체가 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맞지만 사실 지금 얘기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초래된 이 위험, 국민적 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김기웅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정치부를 출입을 했지만 개헌이란 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쪽 진영에서 정권,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면 개헌을 주장했던 분들이 굉장히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헌이란 게 어떻게 보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성에서 개헌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그 87년에 어떤 6월 이후에 대통령제 직선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대통령들의 결말을 봤을 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제왕적인 부분이 있고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존중보다는 힘의 논리로 서로 간에 그리고 지금 여서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 그게 강대강이 마주보는 열차처럼 치닫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입었던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임기 단축 개헌이든 어떤 그걸 통해서 개헌의 논리를 통해서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은 뭐냐면 임기 단축 개헌 얘기하다가 지금 상황에 탄핵의 그런 상황이 또 좋으니까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배제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상황에서는 한번 제로 세팅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6824님이 오늘 TV에서 국회 계단에 앉아 일부 의원들이 웃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왠지 씁쓸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울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탄핵안 표결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의 그 표결을 동시에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탄핵할 가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전략적 필요도 있고요. 원래 12월 10일 날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는 것 자체가 무슨 이례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존에 제기됐던 뭐 특검법안을 통해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고려와 전략적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웅 위원장 짧게 한 줄만 해주세요. 사실 탄핵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안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되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재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날에 함으로써 아예 공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 그거를 봉쇄하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될지. 근데 지금 계엄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개개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